자, 이제 장시간 동안 그 발표를 경청해 주시냐고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토론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4시 20분인데 우리가 5시까지 이제 목표로 되는데 제가 먼저 토론자분들 소개하고 간단히 한 7, 8분 정도씩 토론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마지막에 플로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양호 남북사회 통합연구원 이사장님, 정치외교학 박사, 전 통일부 차관, 또 전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평생 통일부에서 봉직하시고 또 지금도 통일과 북한 인권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활동이 왕성하신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마이크. 제가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예, 오늘 신동춘 대표님 그리고 유진각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 내용이 핵심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통일에 대한 열정과 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제시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민족의 미래인 통일의 그 체제는 자유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통일에 대한 개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별히 강조해서 많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었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이 통일의 미래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전두환 정부 때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 뒤로 계속 자유라는 개념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했었습니다. 자유, 민주, 인권, 복지 대체 그런 내용인데 미래 우리의 통일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밑바닥에 흐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통일 문제를 평생 이제 하면서 사실은 1990년대 중반쯤 후반쯤 언제 우리 좀 통일될까 그런 기대 속에서 델파의 기법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한 50명, 60명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50명 중간에. 그때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한 2010년대 가면 정말 통일은 아니더라도 통일 같은 상황을 하지 않을겠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탈냉전이고 독일도 통일되고 예멘도 통일되고 또 공산주의 국가가 소련의 종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희망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2024년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이제 희망과 단기적인 목표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왜 안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권한의 행군 3년 동안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급변사태 대비를 시작했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통일이 도둑처럼 들어올 것이라고 했고 또 박근혜 정부도 통일 대박시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급변사태에 항상 준비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이 시점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이거 왜 이럴까 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저는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보면 또 요즘 이제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다. 물론 이제 통일은 갑자기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예측을 하지만 대부분 또 역사라는 것은 사회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측되는 것 외에도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늘의 승리 같은 급박한 통일이 오죠.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는 뭐 몇 년 전부터 강의를 다니면서 과거보다 통일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통일했을 때가 1990년대 독일과 예멘이 통일해서 그때 통일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세계가 냉전 시대에서 팔린 국제적인 큰 효리 바람이 불 때 그때 우리가 같이 가고 또 북한도 고난 행군 시절에 300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시절이 통일의 가장 적기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탈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냉전 시대로 통일의 환경이 더 힘들어졌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통일의 희망을 끊자는 뜻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의 희망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 국제판이 이제 오히려 통일하기가 힘든 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 판이 1, 2년 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물론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사람마다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이긴다. 몇 년 전까지는 양분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중국이 이길 거니까 미국하고 손 떼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절대로 미국이 지지 않는다. 중국하고 손 떼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보면 적어도 미중 패권 경쟁은 앞으로 한 20년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통일의 환경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핵을 가지면서 체제 방어적인 이런 것을 강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북한 핵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당면으로 국제적으로나 또 남북 간의 행태라든지 또 북한의 정보를 투입해서 한다는 이렇게 가능했지만 이게 참 힘들어진 거고 더더구나 저는 결정적인 것은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내 자리에 오신 분은 그런 통일 문제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의 소원 통일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성세대도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서 이제 모르겠다. 이런 식의 기성세대도 차츰 많아지고 젊은 세대는 더더구나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미래는 그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면 더더구나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임을 하는 것은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민족 발전에 도움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고전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올 것이라는 대부분 많이 생각해요. 조금 전에 신동준 대표님도 시나리오 한 두 가지 소개했지만 그 시나리오가 현실로 올지 어느 시나리오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북에서 탈북했던 사람들 한 3번 정도를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2차례는 탈북자들이고 한 차례는 북에서 넘어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유사사태 보면 중국과 같이 생겼다. 두 번째는 유사사태 우리 스스로 그냥 북한 이 자체로 우리가 극복하면 살겠다. 세 번째는 남한과 같이 살겠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세 번 설문조사 모두 다가 동일하게 북한 사람들은 중국과 같이 생겼다 했어요. 그 중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들이 동북 삼성을 자유롭게 왔다 다니니까 그 친척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쪽이 다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힘들어도 우리 스스로 꼭봐 살겠다. 그런 거죠. 세 번째가 남한하고 살겠다는 거죠. 비율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좀 더 많이 친환화됐다고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급격해지는 변화에 지고지 않습니다. 동서독이 통일을 했을 때는 동독 시민 전체가 서독의 체제를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뭐 몇천 명 정도 모였던 마지막에는 100만 명이 모였어요. 동독 정권에서 한가는 동독 시민들이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 그만지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서독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남한으로 살겠다 하는 게 1순위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1순위로 안 가면은 급변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이상한 데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제 환경과 또 북한 주민들의 생각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지는 계속 가져가면서 특히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 통일의 리더십을 가지는 훌륭한 우리 젊은 세대가 나오실 때 대해서 통일 교육을 강하면서 그동안에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강해야 주변국가가 우리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 약해지면 주변국가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뭐 그 힘 중에는 우리의 국방력과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뭐 현재 상태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GA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국가도 있고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소비 수준으로 보면 5만 불 시대에 가 있다고 외국 사람들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잘 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뭐랄까 장악력이 많이 높아졌고 더 높여야 되겠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민 통합력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완전히 양분화돼가지고 진영에 그려서 유사시에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우리 국민이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태로 계속 한다면 그래서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는 하는 거지만 통일의 시대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전략적으로 국민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정치 리더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리더십이 없고 뭐 우유부단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기회가 와도 우리한테 기회를 잡을 줄은 몰라요. 동서동에는 콜 총리가 그 기회를 잡고 전략적으로 끌고 갔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목표와 현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곰곰이서 물론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고 우리의 사회적 지도자가 해야 되고 또 민간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러시아의 연해주의 또 국방경제권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말씀하신 것 혹시 제가 혹시 실례되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전달을 드린 사실인데 사실은 지금 상황은 국방경제 상황이 이미 아닙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전세가 뭐랄까 신냉전 시대로 갔고 우리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되어 있는 미국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UNDP가 들어가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경제활력을 위해서 UNDP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국, 북한,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몽골, 일본, 러시아 모두가 했던데 북한은 자기가 돈 될 능력이 자기는 해주기를 원했죠. 근데 북한은 정작 돈 될 생각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특히 그 당시 일본 돈이 많이 들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나서지 적극적으로 안 나섰어요. 그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장치혁 회장 이야기하는 거하고 현대 생각하고 얘네 지금 많이 가봤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아까 깨어리다 하지 않았습니까? 땅은 넓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발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우리가 땅을 50년, 70년 임대해 줄 테니까 당신이 개발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의욕을 갖고 국방 경제 의욕을 갖고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 종교단체도 가고 회사도 가고 뭐 장치혁 선생도 가고 대우도 가고 많이 갔지만 가보면 허벌판이야.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돈 대서 개발해야 되니까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평지를 만들어야 되고 기계 농업을 해야 되고 만들더라도 그걸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를. 수익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도 그러다가 지금은 수익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향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거 왜 가겠습니까? 가지 않죠. 한국에 들어가면 러시아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치국면에 저는 오히려 과거의 90년대 2000년대 그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과감하게 정부도 투입하고 기업도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자본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은 통일을 위해서 맞는 방향인데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느끼면서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는데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남 자유통일국민연합 고문님, 전주 베를린 총영사님, 서울대 신문대학원 석사, 파리 7대학 국제정치학 석사를 역임하신 통일 문제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예,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최원환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좀 독감이 걸려가지고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조금 거북하더라도 크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겠습니다. 다가오는 남북 통일과 동북아 경제 벨트 부상. 첫 번째, 남북 통일 왜 해야 하나? 남북 분단 78년, 두 세대 반이 훌쩍 흘러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에 대한 열의는 점차 식어가며 현재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통일에 대해 갖는 생각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이 남북 통일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통일 비용이다. MZ세대들은 남북 통일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반도 통일이 과연 그러한지 여부를 설명하고 통일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첫째로 우리의 열망인 남북 통일은 새로운 영토 확장의 시도가 아니라 78년 전 분단 이전의 상태로 국토 원상 회복을 의미한다. 둘째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공산당 이런 독재로 인하여 북한 동포 형제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박탈당하여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경제 파탄으로 기하선상에 헤매고 있는 북한 동포 형제자매들을 구출해내야 한다는 것은 형제자매 질환인 우리의 도의적 책임이요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양재 노동력과 값싼 도시 그리고 저하자원 등 결합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이미 나와 있다. 남북 통일이 되면 경제적인 힘이 남한 플러스 북한이 아니고 남한 곱하기 북한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남북 통일을 이룩하여 2050년이면 일본, 독일 등을 두르고 세계 2위의 경제 부국이 되고 국민소득 1인당 83,000달러로 미국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남북 통일은 국가 안보에도 시대한 영향을 주며 우리가 걱정하는 전쟁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통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통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류 선진국이 되냐 아니면 변방국으로 그대로 남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이며 1000년 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적 기회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남북통일은 언제 되나? 남북통일 언제 되나에 대해서는 여러 앞에서 이 한관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은 제가 생략하고 바로 동북아 경제벨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통일되게 되면은 동북아 벨트 그러니까 북한 이제 중국 동북 삼성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북해도 이 4개의 지역을 어우러서 하나의 벨트를 구성한다. 그러면 동북 삼성은 인구가 1억 3천, 북한이 2,500만, 그리고 북해도가
500만, 그리고 연해주가 200만, 그래서 약 1억 5천만의 인구를 가지는 큰 경제벨트를 구성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한, 동북 삼성, 그리고 연해주, 북해도, 이 지역은 그 국가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북 삼성, 샹하이가 소득이 100원이면 동북 삼성은 50원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연해주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주는 국민소득에 비해서 연해주가 갖는 소득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평균 소득의 70%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경제 벨트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하나로 시너지 효과를 낳는다면 앞으로 이 동북아 경제가 상당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분석된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상으로 하거나 항공으로 하거나. 근데 항공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해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 철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 우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이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서 모스크바 베를린까지 기차로 운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베를린까지 독일 베를린까지 짐을 보낸다. 40후 컨테이너를 보낸다. 라고 하게 되면 얼마를 들어가니 4,600불이 됩니다. 4,600불. 그런데 이 통일된 다음에 이 유로 철도로 보내게 되면 이것의 절반이면은 2,000불 정도면은 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사님 여기 계시고 그렇지만은 외교부 그 직원들이 짐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도 보내느냐,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철도, 유라시아 철도가 열리게 되면은 수출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또 이 동북아 벨트의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 지금 북극이 지금 얼음이 많이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 인도양을 거쳐서 스웨즈 시베리아 운하로 해서 로탈편까지 가게 되면 40일 걸립니다. 40일. 그런데 이 부산에서 이 북북 항로가 개척되게 되면은 30길이면 열흘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북 항로가 굉장히 강력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북한 시베리아 통일돼 가지고 철도가 일본까지 가게 된다든가 또 북북 항로가 개척이 되게 되면 새로운 항로를 통해서 거리가 여기서 부산부터 암스테르담까지 이 남방 해상수로가 22,000km인데 북극 항로가는 15,000km. 이와 같이 열흘의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운송료도 3분의 1을 절약하는 그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동북아 경제벨트가 세계 경제에 하나 개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세계 경제학자들의 본고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강석정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 부산, 울산, 경남 지부장님, 또 지금 많은 애국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 또 부울경 대표, 아시아 자유시민 연대 대표, 부산 지구촌 다문화센터장, 타이틀이 아주 많으신데 타이틀에 걸맞게 활동도 어마어마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자유통일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중국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도 주적이지만 우리의 적은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 맺은 이후에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놀이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고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자유평화통일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999년도 중국 공군조종사 차오량이나 그 다음에 왕사수위라는 두 조종사가 있었어요. 차오량은 지금 국방대학의 중국의 교수로 있고 왕사수위라는 사람은 중국 항공우주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생각할 때 중국이 아무리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우방 미국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른다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초한전이라는 전술 전략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비군사, 비살상, 그 다음에 심리전, 그 다음에 여론전, 기만전, 문화전, 금융전, 디지털전 모든 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입니다. 유엔 본부 안에 중국 공산당이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자유우방의 그 생각과 개념을 갖고 있는 각국의 뭐라 그럴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대동단결해서 중국의 공산사회주의를 몰아내는 것만이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 공자학원이라는 것이 국공립대학에 2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는 공자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게도 차이홍, 메이홍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이게 방과 후 수업을 해서 중국 사상, 다시 말하면 덩소평 사상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160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견해서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했는 중국 비밀경찰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까지 23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탈북자들을 500명을 중국 정부에서 강제로 북송을 시켰는데 그 500명 북송시키는 그 숫자 가운데 74명이 우리 한국에서 붙잡혀 가가지고 강제로 함께 북송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잡아갔느냐? 중국의 비밀경찰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원래 잡아다가 한강에 떠있는 동방명주라는 중국 비밀경찰 본국을 통해서 한강에서 배를 띄우면은 강을 타고 배를 타고 나가지고 서해안 쪽으로 빠져서 중국 상선한테 인수인계를 해버리면 중국 정부는 그 사람들 그대로 인수인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경찰이나 공안, 우리 한국의 국정원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2년 2월 29일 부산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들 강제 북송을 중지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치며 부산 통일광장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 이 긴박한 상황을 우리 시민들에도 알리고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이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 운동을 통일광장 기대를 했는데 지금 7년째 계속하고 있고 지난달 5월 6일날 제624차를 거쳐가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통일소망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통일소망 선교회는 2009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부산에서는 2015년 7월 달에 이제 통일소망 선교회 학교가 개교가 됐어요. 왜 이 학교가 개교가 됐냐면 남북이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이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정말 북한 국민들에게 우리와 같은 동포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비된 다시 말하면 일꾼들, 훈련받은 학생들, 훈련받은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통일소망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 양성을 하고 있고요. 북한 전 지역을 돌아보면 북한은 시, 군, 구, 다시 말하면 읍면, 동, 사무소까지 포함했을 때 가장 요소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그 지역에 김일성, 김정일이 또 김정은이를 모시고 있는 초대소라고 있습니다. 초대소 아주 잘 지어놨죠. 그 초대소가 자유평화통일이 된다면 그 초대소가 전체적으로 다 이 교회로 만들자 이러한 우리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 기간 중에는 10년 클럽이라고 있는데 이 10년 클럽은 왜 10년 클럽이냐, 10년을 앞두고 우리가 통일을 우리가 주장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도 있고 그랬지만은 이 10년 클럽에서 한 달에 한 번 매달 돌아오는 첫째 주 월요일 날에는 10년 클럽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강사가 탈북자들입니다. 북한에 오랫동안 고난과 역경과 순환과 수모를 당한 탈북자들,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 사람들을 강사로 모시다가 북한의 현재 체제나 그 실정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몸소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배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압박하고 전 세계를 하나의 당일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서지평이의 전술 전략이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인류의 적이고 대한민국의 주적이 된 중국 공산당,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물리치는 것만이 우리 자유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방해 요소 넣는 것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까지 이 중국이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자기네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먹는 김치, 깍두기도, 고추장도, 된장도, 우리가 먹는 삼겹살도 중국에서 먼저 먹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도둑질 해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정신을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어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통일이 앞선다 하면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가 딱 한 길로 나가서
우리가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몸으로 뛰시는 분이니까 아주 체험적인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부산에서 또 그러한 통일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하실 분은 우리 김희철 평남도민의 부회장님 남으셨는데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두세 분 안에 손 못 들으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두세 분만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발표자가 거기에 응답하는 순서로 해서 오늘 마무리되는데 제 예상컨대 한 5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계획된 시간보다 한 10분, 15분 늦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참으실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참 우리 김희철 북한학 박사시고요. 전 북한연구소 또 동아연구소의 소장도 하시고 현재 평안남도 중앙도민회 부회장. 어디 평안남도 원래 어디세요? 선친구에 강서. 서울에만 강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평양 거기도 강서가 있는.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희철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 시간상 어려움이 많아서 그냥 준비된 내용은 그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고 요약된 내용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춘 대표님과 이준현 대표님 그리고 여러 포럼에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오늘 그 한반도 자유통일 시나리오와 북방 경제권 형성이라는 이제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 대부분 공감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강력한 경찰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 기타 등 여러 군소 분쟁 등으로 인해서 경찰 국가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지출되는 비용들도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는 게 사실은 예전 같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크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 한국의 국면 시점이 오면 우리가 이제 통일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비용도 부담해야 되지만 주변국으로부터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많이 구해야 되는데 동의만 구할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부담해야 될 때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안보 분야에 대한 위험성과 또 이용 부담과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해서 주공국들의 협조와 내지는 또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을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한 어떤 도발적인 위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다 고스란히 통일 한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그 각자의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희의 어떤 유리한 점들을 부각을 시켜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중국과 대만의 상황이 많이 위험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도 GDP가 하락을 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반대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중국과 대만의 그 어떤 전쟁 상황이 발생이 되면 과거 일본이 패망을 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남북 전쟁으로 해서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해서 지금의 오늘날의 그 일본의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대만 관계가 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면 전쟁 물자라든가 무기 등등 여러 물자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최적의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운영 가능한 시스템이라든가 공장,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생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아마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에 소요되는 그 통일 비용
근접할 수 있는 비용 정도의 그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과 전쟁이 있을 때 분쟁에 있는 대립관계에 있는 인도에서 중국을 침략하지 않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쉽게 대만을 침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남북한이 통합됐을 때 그 저가의 인건비 또 출산율 증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들에게 거의 상하는 임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값싼 노동력이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성공단에 지급했던 비용이라든가 북한의 근로자들이 뭐 러시아라든가 기타 외국에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비용들 이런 걸로 추산을 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개성공단이라든가 외국에 송출했을 때 비용으로 인건비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건 아마 더 또 다른 반란이라든가 큰 대립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싼 노동력이라는 것보다는 정당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 지불하는 비용들이 해외로 송출되거나 반출되지 않기 때문에 내수 확대되고 외환 수출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발전에 굉장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출산율 증가인데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남북한 간의 이혼 남성 여성들의 결혼을 많이 한다는 보장이 없고, 두 번째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면 북한 여성들도 경제 현장에서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아마 출산하는 데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은 미치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북한 주변국에 대한 북한의 지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저희 대한민국이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입니다. 세계 6위가 영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에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쉽게 도발하거나 어떤 도발적인 그런 행동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북한이 도발한다고 했을 때 주변 우호국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또 대만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들도 쉽게 북한을 지원하지는 못할 거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한반도 전통일 가상 실험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뭐 이란도 좋고 이란도 좋지만 삼안으로 조심스럽게 일각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로는 자유통일전의 준비 관리에 대해서 원래는 신양민뿐만 아니고 북한으로 월북했던 6.25 집회나 6.25 전에 월북했던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데 토지 문서 이런 부분에 남한에 있는 토지 문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책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안보 상황들이 굉장히 유망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사격을 하기 전에 0점 조정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조금만 잘못하면 총을 발사했을 때는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타점에 갔을 때, 타겟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거리라든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방심함이 향후에 통일하고는 굉장히 큰 걸림돌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보의식이라든가 안보교육 이런 부분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두 분, 두세 분 정도 빨리 받겠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거기 없어가지고 좀 나와서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2, 3분 짧게 길게 하면 이게 시간이 지금 커트를 북한의 경제 상황을 앞에 경제 상황을 이제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수해 때요, 북한 수해 때
그 농토가 다 떠내려갔다면 북한이 그래가지고 경작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 국어를 하다니 그랬다는 지금은 그게 다 복구됐을 겁니다. 20년 지났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래요? 식량 사정. 예. 그럼 이제 그건 답변하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그 위급 상황이 있는데 이재춘 대사님이 급히 가셔야 되는 모양인데 마지막 사진도 못 잡고 가시면 너무나 애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여기서 사진부터 찍고 토론을 한 1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리 손 대표님도 어차피 앞에 서 있는 아니 거기 앉아 계세요. 거기 앉아. 우리가 뒤에 뒤로 와서 가운데. 그 찍으시는 거를 잘 저희에게 전파되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평소행 교육원도 보내주세요. 예. 하나, 둘. 사랑합니다. 왜 안 웃으세요? 자 우선 찍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 엄지척을 하든지 화이팅을 하든지 사랑합니다 하든지 각자 자유롭게 해봐요. 예, 구호 한번 하십시오. 하나, 사랑합니다. 자유통일하면 각자 이거 선수하세요. 하나. 자유통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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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화이팅하는 게 맨날 싸워가지고 세상에 화이팅하다. 한 번 더. 왜? 내가 화이팅 할 때 똑같이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지 말고.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오케이. 좋아요. 화이팅 그만해서. 화이팅 그만해. 저는 남북통일 국민연합의 문선명 선생님을 통해서 98년도에 앞으로 남북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본의 평화통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약 2년 전까지 그쪽에서 일본 여성들하고 뭐냐면 인단하고 한국에서 이커마라고 있잖아요. 인단 단체들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저는 여기 오기 굉장히 참 하나도 감사드렸고요. 전문 분야에서 하신 분들 정확하게 어떤 그 정부의 요직인들보다도 정확하게 통일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 각 분야에서 하늘 준비했는가 좀 놀랄 정도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한반도 통일 판단적 자유 평화 통일하다 자유 통일이라고 하는데 모든 지금 여성분들의 사회 단체에 평화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여성들의 단체를 흡수하면서 같이 여성 운동할 것이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성 참여. 여성 주도자들 오지 않으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중 플로어에서 이재용 목사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예, 나오셔서 1, 2분 내에 짧게. 거기. 네. 남북 통일은 무조건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히토리나 우라늄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로서 교통 물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전쟁을 했어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통일 비용이 드는 거는 비록 지금 굉장히 곤란해질지라도 그 비용이 더 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하는데 정의를 안 내린 게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분단을 한 이 주적은 중공입니다. 북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공 때문에 지금 안 되거든요. 북한은 끌어안는 얘기를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중공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많은 나라들하고 우리가 동맹을 하면서 중공을 압박해야 들어간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귀중한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을 만든 것이 중국 말을 갖다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연구한 것이 중국에도 있어야지 돼요. 근데 중국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모든 대륙이 연해주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이 우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역사 공부를 해서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귀중한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점점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국가 정체성,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야지 돼요. 부분이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병역 기피 현상,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꼭 하나 해야 될 거, 이 말하고 이제 끝이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선에는 졌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유민주에 대한 열망을 공부하고 습득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대선 졌다고 우리가 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총선이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총선은 결과적으로 졌지만 우리는 시민들이 뭉치면은 정치인들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통일, 그리고 연해주 우리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우수리스크에서 오신 김인문 선교사님 계신데 어떻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멀리 오셨는데. 예. 저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예. 그래도 연해주에서 오셨는데. 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인문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우수리스크라는데 거기 그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연해주에서 가장 중심부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고려인들이 살던 우리 한민족이 옛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고려문화인센터 까리스키 굴두루 센터라고 하는 그 2층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우수리스크에 사역을 할 때에 저쪽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 장로님과 같이 어떻게 돼서 협동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고려 문화센터에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 이거 단지동맹을 결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 요새 나온 겁니다. 홍범도 장군이 거기에서 독립군 움직이면서 활동하던 근거지고, 그런데 그 고려인들이 그쪽으로 지금 다 몰려서 거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 러시아 고려족의 러시아 까리스키 루스키 그 사람들의 돼 있는데, 그쪽에 있는데, 이제 요새도 가긴 갑니다. 요새도 비행기는 지금 왔다 갔다 못하지만은 배는 왔다 갔다 해요. 저희는 150만 원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참 가는 거 참 힘들었는데, 비행기는 안 갔다 왔다 하는 거는 왜냐하면은 러시아 청년들 또 우리 남자분들은 다 지금 밖으로 징발되기 때문에 군대 안 가려고 지금 한국으로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거는 끊겼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동해에서 브라디보스토크까지 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근데 그 요금은 60만 원이에요. 옛날보다 10만 원 좀 많아질 때 전쟁 시작할 때는 160만 원대 가기도 힘들었는데 요새는 거기서 싸고 그런데 거기 지금도 우리 한번 가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북한 사람 무섭다고 못 갈 것도 아니고 우리 갈 수 있어요. 예, 그것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 마무리 전에 유진각 대표님이 2-3분 하고 제가 총괄적으로 전체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 베이스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해주에서 우리가 북한의 유고시를 대비해서 유고시가 조금 발전하면 북한의 정변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제가 과학적으로 예측하건대 3년 이내에 김정은이가 비만증 때문에 또 합병증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3년 임기 동안에 안 죽는다면 그러면 다음 5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합쳐서 8년 이내에는 과학적으로 예측하건대 죽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죽었다. 그럼 최고 지도자가 유고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고가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연해주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에람대에게 손 대표님 한 말씀 하셨대는데 안 하세요? 오늘 북한인권 민간단체 협의회 그 상임 대표님이 처음부터 시종 끝까지 앉아 계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북한 경제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미 북한의 그 90년대 그 고난의 행군 시대 30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배급 경제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상태에서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민생에 갈 돈과 물자를 전부 핵이나 미사일에 하면서 민생이 파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 평양의 김일성 충성 집단 간부들도 제대로 거기서 극소수만 받고 또 나머지는 또 안 돼요. 평양 시민 말고 나머지는 북한은 그냥 신유 인생 정도로 보면 돼요. 거기는 안중에도 없어요. 북한 정권에서는. 평양 시민만 어떻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독재주의 정권은 자기들 체제 유지하느냐고 민생을 끝까지 도탄에 빠뜨리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소련 보세요. 마지막에 제가 소련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 상점에 줄이 있으면 그 민간인들이 무조건 줄을 쓴다는 거예요. 물자가 너무 없으니까 일단 줄부터 서고 보자. 줄부터 서도 다 물자가 떨어지는 거고 아침에 그 호텔에서 줄을 갖다가 한 수백 미터씩 섭니다. 그 아침에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러면 계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요. 거기는 할당량으로 계급을 물자를 하기 때문에 음식도 5시면 다 식당에서 떨어지고 아침에는 그게 먹을 게 떨어져요. 그게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남북통일국민연합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진짜 통일을 하는데 남자 여자가 반반인데 어떻게 이게 남자만 설쳐가지고 되겠습니까? 여성들이 좀 오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팔 벌려서 환영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를 열렬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가입원서 내주시고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목사님이 어린애들 우리가 통일을 가능하다 안 하다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당위의 문제를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한 인권과 그 남북 통일에 대해서 너무나 이 대한민국 정권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정책이 갈짓자를 행보를 보이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북한하고 잘 지내서 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통일해보겠다는 게 오랫동안의 이 통일 정책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뭐죠? 김대중 정권 때 태빛 정책 해가지고 전부 8조 9조를 줬다는데 그게 전부 핵 개발에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과거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죽이고 이제 그 정도 배웠으면 우리는 올바로 된 걸 해서 마지막에 실천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성공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제 정세라는 거는 예측이 너무나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초전문가를 하는 사람도 틀리는데 현실적인 예측이다, 희망적인 예측이다 그 자체가 다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과 목표의 갭을 가지고 갭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에서 그거를 우리가 행동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홍 원장님도 잘 지적하셨듯이
국민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지금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MZ세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돈 버는 거 다 털어서 자동차 사고 해외여행 가고 끝이에요. 뭐 그렇게 살면은 우리도 희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에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이 암울한 현실에 희망의 불을 지펴서 샘물을 길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통일의 시대에 준비를 하고 우리 민족이 좀 세계에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해보는데, 미국도 아마 제가 다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6.25 때 아무 준비해서 왔다가 너무나 처참하게 중국한테 당했어요. 장진호 전투 아시죠? 뭐 거기 동상 걸려서 뭐 후퇴하고 뭐 엄청나게 그 뭐 중공군들이 뼈가 먹고 뭐 공격을 하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미국도 아마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간 최근에 제가 저기 도토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거는 저 탈북민 허영철 씨가 직접 제작한 건데 정말 참혹한 현실이에요. 거기 북한에서 저 중국이 무조건 탈출해서 갔는데 다시 잡혀와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거기 거의 뭐 감금돼가지고 거의 뭐 감옥에서 똥오줌을 그냥 싸도 방치해놓는 거의 그런 건데, 거기서 다시금 탈출을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 10대 명이 뭉쳐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너무나 참혹한 현실. 이거 도토리 한번 보시죠. 도토리가 우리는 간식인데 거기는 주식이에요, 주식. 그거 없으면 또 죽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뭐 북한하고 협력을 해서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지금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가지고 북한에 수출을 해야죠. 우리가. 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 후손들한테 이걸 물려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오늘 세미나에 끝까지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종래평생교육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가실 때 그 5월 6월 강좌 안내라고 하는 한 장의 용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5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안보 철학에 관해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의 이영일 국회의원 전임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월 20일은 북한 정세와 우리의 대응이란 내용으로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이 와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6월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의 회원들은 그 수강료 없이 오셔도 되니까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저기 그 오늘 여기를 다녀가신 분이 북한인권정보센터 신영호 이사장인데, 그 저기 누구야? 그 이번 국회의원 떨어진 그 저 태영호 공사가 방문을 해서 먼저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저기 그러고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이신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시고, 그 남북 경협의 그 꽃이었던 어디야 그 북파된 데 있죠. 개성공단 관리 원장을 하셨고 이렇게 되시고, 또 그 저기 뭐예요? 저기 하나원 이사장을 하시고 지금은 북한인권단체 민간단체 협의회 상임 대표이신 한 60여 개의 단체의 송강주 이사장님도 와 계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스카이델리의 그 고문도 오셨는데, 가을 학기에 가을에 이번에는 통일 얘기인데, 통일이 사실은 막 희망적인 얘기지만 현실 문제로 볼 때 오히려 북한의 인권관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송광주 대표님께서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강사로 지난해 하셨잖아요. 그래 이제 그분들하고 홍양호 차관님, 우리 신영호 이사장님, 그 다음에 또 김석우 차관, 이런 분들, 홍양호 원장님이 좀 가을 학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뭐 주제 발표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각자 질문해가지고
그 북한의 인권, 북한 우리 동맹 인권의 실상을 좀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런 걸 도모해봤으면 좋겠다. 그때는 스카이데일리의 스폰서를 요청을 해서 그리고 그때까지 계시면 가을에 한번 오세요. 예. 오셔서 거기 실상 얘기고 이 동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우스리스크에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 저녁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2018년에 김인문 선교사님도 계셔서 자유통일 국민에서 20명의 여행단을 조직을 해서 브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그다음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까지 해가지고 7박 8일의 일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안내를 해주셨는데 요번 가을이나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여행을 조직해서 그때 왜 갔냐면 스탈린이 그 고려인들 강제 추방 70주년을 상기하면서 그 시베리아 열차를 탔는데 시베리아 열차가 아직도 열악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층 침대에 끈을 묶어가지고 안 그러면 죽어요.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로 열악한데 자관 그거를 기념을 하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 마치겠습니다.